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가 그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어요. 세상은 착한 사람한테 친절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반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크게 무너졌지만 결국 착한 사람 덕분에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많지만 본인 일이 아님에도 기꺼이 손을 건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은 오랜 시간 함께해온 인연이 결국 파멸로 이끈 당사자였다는 걸 알게 되신 적이 있나요? 분명 같이 울고 웃던 소중한 인연인데 사실 저를 비참하게 만든 원인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그 시간 속에는 열심히 견뎌내려 노력한 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사연을 듣고 여러분도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저는 올해 38살이 되었고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먹고 사는 여자입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들은 당연히 디자이너를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한테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바로 우리 엄마와 아빠예요. 비록 제가 38년밖에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 엄마와 아빠는 제가 살면서 본 중 가장 사람 좋은 분들이셨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가족은 부유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인심을 잘 베풀어 주셨는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우리 아빠는 길거리에서 누군가 구걸하고 있으면 지갑부터 꺼내서 먼저 다가가셨습니다. 형편이 많이 어려우신 건가요? 이런 길거리에서 누워 계시면 몸이 많이 상하실 것 같은데요. 끼니는 다 챙겨 드시는 거예요? 이 근처에 무료 밥차 같은 거 오지 않나요? 혹시 몰라서 못 드시는 거라면 제가 대신 알려드리고 싶네요. 아빠는 진심으로 걱정하면서 아예 지갑에 있는 모든 현금을 몽땅 꺼내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반찬이 넉넉하게 남아있으면 포장해서 근처 쪽방촌에 갖다 주시기도 했어요. 심지어 한겨울에는 보일러가 고장난 동네 할머니 댁에 히터랑 전기장판을 사다 드리기도 하셨죠. 물론 우리 엄마도 성품이 곱기는 마찬가지라서 반대하는 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 역시 아예 우리 집에서 김장할 때는 김치를 넉넉히 담가 주변에 나눠드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집 우편함에는 누군가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엽서가 빼곡하게 도착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당시에는 인상을 팍 쓰고 치를 떨 정도로 싫어했던 것 같아요. 설마 이번 주말에도 봉사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놀이동산 간다는데 왜 저만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을 보고 있어야 하는데요? 진짜 거기 있으면 기분 나쁘고 찝찝하다고요. 거기서 주는 밥은 냄새도 이상해요.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존재야. 다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어렵게 사는 거지. 분명히 너한테는 언젠가는 도움이 될 거니까 같이 가자는 거야. 놀이동산보다 훨씬 남는 게 많을 거라고. 그래, 엄마랑 아빠가 언제 너한테 해가 될 곳에 데려간 적 있어? 세상을 살면서 너만 잘 살려고 하면 안 돼. 우리 딸이 말은 이렇게 해도 마음씨는 분명 고우니까 금방 깨닫게 될 거라고 믿어. 이렇게 저는 몇 번씩 속 시원하게 불만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그저 사람 좋게 웃으면서 저를 위한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웃는 얼굴에는 침을 뱉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국 저는 엄마와 아빠의 제안을 거부하지 못했고 자라나는 과정에서 언제나 봉사와 가까이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주말마다 밥그릇 나르고 뚝배기 닦는 일을 다 한 거죠. 게다가 한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제가 마시지도 못하는 얼음물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김장김치 나눠주는 행사에서 손이 빨개질 때까지 봉사했어요. 심지어 명절에는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 손도 잡아드리고 손톱도 깎아드렸답니다. 문득 장애인 복지관에서 휠체어 밀어드리면서 하루 종일 다리 아파 주저앉았던 기억도 나네요. 우리 딸 뿌듯하다는 생각 안 들어? 사람들이 우리 딸 덕분에 저렇게 웃잖아.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경험이야. 세상은 절대로 우리끼리 살아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 또 오기로 하자. 그래, 생각보다 우리 딸이 봉사에 임하는 태도가 진지한 것 같아서 예뻐 보인다.
솔직히 귀찮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다 이해하는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와줘서 고맙구나. 당시에는 정말 고되고 힘겨웠지만 분명 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한테는 영웅이나 다름없었던 아빠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딱히 예고가 있으셨던 것도 아니었고 유서도 없었어요. 사실 아빠는 우리 집에서 가장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이셨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죠. 도대체 왜 이런 선택을 하셔야 했던 건지 감히 짐작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요, 아빠? 뭐가 그렇게 힘드셨던 건데요? 어떻게 엄마랑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가버릴 수 있어요? 남 도와줄 때는 그렇게 열정적이셨으면서 왜 정작 아빠가 힘들 때는 도움을 청하지 않으신 거냐고요? 저는 아빠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빠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세상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세상에 존재하는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우리 아빠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셔야 하나요? 하지만 감정에 치우쳐서 오열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가장이었던 아빠가 사라진 거라 저랑 엄마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모녀는 아빠만 믿고 여유롭게 지냈던 거였어요. 특히 우리 엄마는 공주처럼 살아오신 분이라 막막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다녔어도 생계가 어려워진 상황에 일상을 되찾는 건 다른 문제였거든요. 난생 처음으로 우리 모녀는 불 꺼진 집에서 촛불 켜고 라면 한 봉지로 때우는 경험까지 했습니다. 혜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뭐라도 일자리를 구해보고 싶은데 내가 겉모습이 너무 일 못하게 생겼나 보다. 나야 그렇다 쳐도 너를 위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데 어떡하면 좋니? 엄마,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우선 저도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면 얼마라도 벌 수 있을 거예요. 괜히 저 때문에 미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이제는 성인이잖아요. 엄마 혼자 감당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이겨나가요. 저는 엄마를 애써 달랬지만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휴학하고 공장이라도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죠. 그런데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이 맞나 봐요. 우리 모녀에게 빚이 한 줄기 들어왔거든요. 바로 아빠 친구였던 아저씨가 도와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솔직히 감사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죠. 혜연아, 너희 집 사정 다 안다는 사람이 마냥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있겠어?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네 아빠가 꿈에 나와 꾸짖을지도 모른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지내도록 해라. 아무리 그래도 마음 놓고 잘 공간은 있어야지.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어떻게 은혜를 갚아야 할지 상상도 안 되네요. 솔직히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제야 좀 마음이 놓여요. 아무리 아빠랑 친구셨다고 해도 집에 들어오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절대로 민폐 끼치지 않고 조용히 지낼게요. 에이, 그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섭섭하지. 부담 갖지 말고 마음 편하게 있어라. 원래 사나이 우정은 끝까지 가는 거야.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도 네 아빠는 똑같이 거뒀을 거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모녀는 벅찬 마음으로 아저씨 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우리 모녀가 집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연히 가족들과 모두 상의가 됐을 거라 믿었기에 당황스러웠죠. 애초에 댁에 들어서자마자 눈빛이 매서웠거든요. 심지어 아저씨가 안 계실 때 집안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눈에 잔뜩 독이 보였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의 딸이랑 그 와이프라지만 여자 둘이서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게 말이 되나요? 죽은 남편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요. 사람이 체면이라는 게 있는 건데 염치가 너무 없네요. 저희가 먼저 들어오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저씨가 제안해 주신 거예요. 당연히 아저씨 가족분들끼리는 모든 의논을 마치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면 저희도 최대한 저희끼리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거예요. 너 말은 잘하는구나. 미리 연습하고 왔니? 괜히 우리 그 애한테 헛짓거리하는 거 들켰다간 얄짤없을 줄 알아. 지금도 인생 힘들지? 자칫하다간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재미없어지게 만들어주는 수가 있다? 아무래도 사모님은 불륜으로 들어온 거라고 의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던 아저씨와 다르게 우리 모녀는 가시방석에 앉은 느낌이 들었어요.
결국 엄마는 고민 끝에 가정부를 자처하시게 됐죠. 분명 재벌집인 만큼 일반 가정집 사이즈가 아니었는데도 엄마는 열심히 집안일을 도우셨습니다. 곱디 곱던 손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마저도 사모님 눈에는 좋게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공주같이 살아왔다더니 민폐가 따로 없네요. 집안일을 도울 거면 더 성심성의껏 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무슨 정신으로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해도 핑계가 될 순 없다고요. 사모님은 괜히 엄마를 꼬투리 잡아서 구박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해명하거나 싫은 말 한 번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저 말없이 고개만 조아리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고 아저씨가 등록금을 보태주고 계신 상황이라 괜히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엄마의 희생을 헤아려 대학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단 한 번도 땡땡이 친 적 없었고요. 무조건 바로 졸업해 취직하겠다는 각오로 살았어요. 그리고 치열하게 아등바등 살았더니 마침내 저는 디자이너로 취직할 수 있었답니다. 분명 이 모든 성과는 엄마 덕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처럼 엄마를 부유하게 살도록 만들어드릴 자신은 없었지만 적어도 가정부 노릇하며 남 눈치 보게 만들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루빨리 엄마랑 둘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직 얹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도 점수 따고 좋게 보일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했죠. 그거 저한테 맡겨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거기 앉아 쉬시면 돼요. 제가 이래봬도 학창시절에 분리수거 도맡아 하는 당번이었거든요. 앞으로도 분리수거 나가실 때는 저한테 시키세요. 솔직히 집까지 와서 일해야 한다는 게 지치고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저씨는 형제를 2명 키우고 계셨는데 동생은 말 그대로 모범생이었지만 장남은 그저 놀고 먹기 바쁜 녀석이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자기 방에 틀어박혀서 게임기 앞에 앉아있고 낮밤이 바뀐 채로 새벽 2, 3시까지는 불이 꺼질 줄 몰랐죠. 심지어 집에서 식사 시간 맞춰 밥을 같이 먹는 것도 드물었어요. 어떻게 장남이라는 녀석이 책임감도 없고 막 사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더 솔직히 말하자면 제 눈에는 한심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아저씨가 부유하시다고 해도 본인 몫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심지어 저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대학을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잖아요. 게다가 아저씨는 장남을 재수학원까지 보내면서 지원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수를 실패해서 사수까지 시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재수학원에서도 장남을 돌려보냈다고 했어요. 혜연아, 네가 우리 첫째 공부 좀 알려주면 어떻겠니? 내가 이놈 때문에 알아누울 것 같다. 도대체 돈을 얼마나 더 들여야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어. 그래도 너는 우리 첫째랑 나이 차이도 크지 않으니까 뭔가 잘 통할지도 모르잖아. 제가 의미 있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도 과외를 해본 경험은 없어서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한데요. 만약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지 않았다가 아저씨랑 사이 멀어질 것도 걱정스러워요. 에이, 내가 부탁해놓고 그런 걸로 너를 나무라겠어? 만약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네 탓이 아니라 내 아들놈 탓일 거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시도해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렇게까지 자신 없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능력 있는 코치님들로 가득한 재수학원에서도 몇 번을 실패했는데 겨우 저한테 과외받는다고 뭐가 되려나 싶더라고요. 결국 본인 태도 자체가 그다지 노력하지 않는다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저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서 과외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나마 시간 약속 지켜서 제 앞에 앉아있기라도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장남은 예상 밖으로 저와의 과외를 성실히 임했습니다. 항상 과외 시작 시간보다 10분은 먼저 와서 책 펼치고 앉아 있었고요. 제가 준비도 안 끝났는데 먼저 개념 정리부터 복습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문제를 풀다가 막히면 무조건 바로바로 질문했고 복습은 물론이고 제가 준 보충 문제까지 손글씨로 정리해서 다시 풀어오는 성실함을 보여줬죠. 심지어는 공부하는 자세까지 바뀌어서 처음엔 기대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질 정도였답니다. 아무래도 삼수까지 실패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장남의 목표는 따로 있었더라고요.
누나, 만약에 저 이번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오면 같이 영화 보러 가는 거 어때요? 그동안 우리 너무 공부만 했잖아요. 자고로 선생이면 학생이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누나만 허락하면 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과외 선생이지. 네 데이트 상대야. 공부나 똑바로 해. 성적이 오르는 건 너 좋은 일이지. 나 좋은 일이 아니라고. 그동안 최선을 다하길래 기특하게 봤더니 불순한 의도가 있을 줄이야. 의도가 뭐가 중요해요. 좋은 결과 나오면 장땡이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요. 예매도 제가 하고 팝콘도 제가 살게요. 그러고 나서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잖아요. 제가 뭐 결혼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부탁 들어주세요. 결국 저는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면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는 제안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장남은 본인이 원하는 바가 분명해서 그런지 성적이 상승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이 동기부여가 되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었어요. 오죽하면 아저씨가 장남의 사심을 알고 일부러 저를 붙였나 의심스럽기도 했죠. 그렇게 장남은 대학까지 갈 수 있었고 저는 아저씨에게 인정받아 큰돈을 받을 수 있었답니다. 이야, 역시 혜연이한테 맡겨보기를 잘했다니까. 내가 여태 공들였던 재수학원보다 훨씬 낫다. 이거 우리 아들을 개과천선시킨 거나 다름없어. 혹시 돈 말고도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라. 아저씨가 선물해 줄게. 뭐 민망하기도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미치는 장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장남이 대학까지 가고 나서도 여전히 저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부러 제가 퇴근하고 돌아올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렸고요. 한창 꽈팅이니 뭐니 주변 여자애들과 어울릴 일이 많을 텐데 제 앞에서 눈에 차는 애가 없다며 흉봤습니다. 심지어 제 출퇴근길을 책임지기 위해 운전면허를 따고 싶단 말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장남은 이제 막 대학에 간 남자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연애 상대로 눈에 들어오겠어요? 거기다가 아저씨랑 사모님이 우리 모녀를 사돈으로 맞이하고 싶어 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남이 몇 번 저한테 관심 있다는 의사를 전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누나 진심으로 좋아해요. 제 마음을 모른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였는지 다 아시죠? 누나한테 잘 보이고 싶고 누나가 면이 섰으면 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누나 앞에서 제가 변화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 미안한데 나는 너랑 이 이상으로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 티끌만큼도 없어. 내가 널 좋아할 이유 같은 거 없는 거 알잖아. 나는 지금 연애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엄청 많은 사람이야. 괜히 거슬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장 연애보다는 엄마와의 일상을 되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장남이 실망스러워하는 눈빛을 보니 미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타인한테 상처 줘놓고 마음 편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엄마랑 둘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전세를 구하게 됐어요. 드디어 아저씨 댁에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동안 수고 많았다. 처음에는 네가 너무 안쓰러워서 우리 집에 들인 거였는데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은 것 같구나. 특히 첫째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앞으로도 앞날을 응원하마.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해라. 아저씨가 꼭 아빠처럼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마지막까지 못마땅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시더라고요. 드디어 나가는구나. 다시는 보지 말자. 어떻게 여태까지 거머리처럼 붙어있을 생각을 다 했어? 그래도 나는 너네 모녀가 중간에 이건 좀 아니라고 깨달을 수 있을 줄 알았다. 절대로 어디 가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사모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가정부 노릇하며 쌩고생했던 건데 무슨 공짜로 재워주고 먹여준 것처럼 구니까 어이 털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이니 좋은 게 좋은 거다 여기면서 나왔어요. 아무래도 나중에 돈 필요한 일이 생기게 되면 아저씨한테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굳이 척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의 평온한 일상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느 정도 찼으니 한창 선을 보러 다니고 있었죠. 솔직히 결혼에 대한 환상이 막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우리 집에도 남자가 들어와야 의지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남자를 만나도 우리 모녀의 각별한 사이를 이해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이랑 그렇게 가까우시면 결혼 생활 힘들지 않으실까요? 솔직히 두 분 사이에 끼는 게 부담스럽네요. 아무리 그래도 결혼하면 어느 정도 선도 긋고 불리한 게 맞잖아요. 괜히 셋이 같이 살게 될까 봐 걱정스러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도 괜히 시집간 딸 집에 들어앉으실 분 아니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네요. 이미 불편하게 느끼셨다면 언제든지 서로 상처받을 것 같아요. 매번 선을 보러 갈 때마다 계속해서 상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는 게 현명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느닷없이 장남이 저를 찾아왔어요. 누나, 저 작은 회사지만 제 힘으로 취직했어요.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않고도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이래도 저는 안 돼요? 아직도 제 마음은 여전해요. 누구를 봐도 누나만큼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한때는 철없다고만 느껴졌는데 이제는 마음이 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장남은 그동안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줬잖아요. 심지어 부유한 집에서 자란 터라 그냥 현실에 안주해도 되는데 오로지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취직했다는 것도 뭉클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랑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결국 저는 장남을 받아주게 됐고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사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만큼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도 과연 설레는 감정이 생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간지러운 말도 적지 않게 주고받으면서 꽤나 달달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아이도 둘 정도 낳아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결혼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는 당신이랑 연애 시작하기 전에 한창 선을 많이 보러 다니고 있었어. 이제는 결혼해서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크거든. 당신만 괜찮다면 우리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게 어때? 우리 정도면 굳이 재고 따질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도 좋아. 내 동생은 이미 결혼해서 잘 살고 있거든. 그 모습 보다 보니까 나도 얼른 안정적인 울타리가 생겼으면 싶더라고. 게다가 내가 예전부터 사랑해온 당신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 그렇게 우리는 의견이 일치해서 결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당연히 엄마는 조금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이 깜짝 놀라셨죠. 예전부터 우리 혜연이를 짝사랑했다는 건 눈치채고 있었지만 그 관계가 이렇게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다. 역시 사람 인연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구나. 그런데 너네 허락 잘 받을 수 있겠어? 사모님이 노여워하실 텐데. 제가 한다면 하는 남자거든요. 오랫동안 갈망하다가 겨우 얻은 사랑인데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무조건 허락 받아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거절당했다고 주저앉지 않을 거예요. 예랑이는 본인만 믿으라면서 굳건한 눈빛을 보여줬습니다. 저 역시 이미 마음을 열고 가까워진 만큼 한 번은 문을 제대로 두들겨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저씨와 사모님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으러 갔습니다. 솔직히 너무 긴장돼서 청심환까지 사먹고 가야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도 사모님이지만 의외로 아저씨가 완전히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얼굴이 확 질리는 모습은 처음 봤죠. 나는 무조건 반대한다. 둘 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놓고 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구나. 지금은 오랜만에 다시 만나서 마음이 벅찰 수도 있지만 결혼은 그런 잠깐의 감정으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다. 당연히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기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사모님보다 더 격렬하게 만류하실 줄은 몰랐어요. 물론 사모님도 불쾌하단 표정을 감추지 않으셨고요. 심지어 그 자리에는 초면의 예비동서까지 함께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껴들어서 분위기를 초치더라고요. 아무리 서로 좋아한다고 해도 결혼은 장난이 아니잖아요. 집안끼리 주고받는 약속인 건데 차이가 너무 심하면 갈등 없이 살 수 없을 거예요. 이혼보다는 파혼이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대로 멈추시는 게 좋겠어요. 그건 아니야. 형은 혜연 누나 덕분에 사람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리고 혜연 누나는 원래 영철이 아저씨 딸이라서 집안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도 없어. 이미 대학까지 갔을 때 집안이 기울어진 거니까. 그나마 예비 시동생이 저 대신 방패가 되어주고 분위기를 식히려고 노력해줬습니다. 하지만 예비 동서까지 합세해서 저를 적극적으로 배척하니까 기세에 눌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결국 자리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까지 반응이 격하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결혼은 물 건너가는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랑이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나 봐요. 저한텐 상의하지 않았지만 본인 나름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평생 어머니 아버지 돈이나 퍼다 쓰면서 백수로 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누구 덕분에 정신 차리고 대학 진학부터 취업까지 이뤄낸 거라고요. 그게 어머니 아버지 덕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는 사랑 없었으면 이 정도로 노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랑이는 전부 제 덕분에 이루어낼 수 있었다면서 금식까지 강행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끼니를 걸으면서 물만 마셨다고 해요. 아니 집에만 있다면 모르겠는데 직장도 다니면서 그 고생을 자처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결국 예랑이의 고집에 예비 시부모님은 두 손 두 발 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의 결혼 허락이 떨어지게 됐죠. 당연히 저는 생각 이상으로 저를 진정성 있게 아껴주고 결혼하고 싶어하는 예랑이에게 감동받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사람만 믿고 살아가야겠다고 느꼈답니다. 그리고 양가의 허락을 받게 된 만큼 상견례를 잡게 됐죠. 물론 반대하시다가 허락해 주신 예비 시아버지에게 상견례 전에 감사 인사를 따로 전했어요.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는 아주 적극적으로 반기는 눈치는 아니시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까지 원한다는데 내가 뭘 어쩌겠냐.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은 진심인 것 같더라.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구나. 지금은 내가 반대했다는 게 원망스럽고 야속할 수 있지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랬던 거니 이해해라. 그렇게 드디어 고대하던 상견례 당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저랑 엄마는 둘이서 나오니까 우리 모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예비 시부모님이랑 예랑이만 참석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비 시동생과 예비 동서도 참석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시동생은 원래 같이 나올 생각이 그다지 없었대요. 하지만 예비 동서가 가족끼리 인사하는 자리인데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나왔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만났던 자리에서 예비 동서가 쉽지 않은 타입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설마 상견례 자리에서 또 반대하려고 하나 싶어 걱정스러웠어요. 그나마 예랑이가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해줘서 마음이 놓였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내가 금식까지 해가면서 겨우 받은 결혼 허락인데 겨우 이런 걸로 물거품 만들 수는 없지.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긴장할 필요 없어. 그냥 오늘은 본격적으로 우리가 결혼에 다가서는 날이라고 생각해. 제 걱정이 기우였던 걸까요? 예비 동서는 생각보다 상견례 자리에서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나왔나 싶을 정도로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지난번에 봤던 날카로운 모습은 다 꿈인가 싶을 정도였죠. 덕분에 상견례 자리는 생각보다 스무스하게 무미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가 끝나고 나서 예비 동서가 저를 따로 부르며 다가오더라고요. 저기 형님, 우리 시댁이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따라오세요. 꼭 아셔야 하는 문제니까요. 솔직히 말하면 예비 동서가 저를 따로 부를 때까지만 해도 뭔 말을 하려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따라가 보니까 글쎄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된 오래된 부동산 계약서 뭉치가 덩그러니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저 손끝이 저절로 떨리고 입이 바싹 마르기만 하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많이 놀라셨죠? 당황스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설마 신뢰가 있어야 할 사이에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쳤을 줄 누가 예상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두고 보니 완전 악질이더라고요.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도대체 왜 이 서류 뭉치가 동서한테 있는 거죠? 설마 시댁이 재산 불리는 과정에 우리 아빠가 있었다는 건가요? 좀 알아듣게 이야기해 주세요. 사실 저희 친정도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편취당할 뻔했어요. 시댁이니까 믿고 왕래했던 건데 완전 속이 더럽고 뒤가 구린 집안이더라고요. 그동안 형님도 의심 한번 없으셨죠? 마음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돼요. 예비 동서는 차근차근 저를 달래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줬습니다. 알고 보니 예비 시아버지는 주변을 쏘싹거리면서 등쳐먹고 돈을 모은 인간이더라고요. 사업 자금을 핑계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땅을 지금은 개발 가능성이 없고 정부 규제 때문에 손해보기 전에 넘기라면서 하루빨리 매각해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부추겼다고 합니다.
제가 어디서 잘못된 정보 듣고 와서 사돈에게 이러겠습니까?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잘 살려면 사돈도 평탄하게 지내셔야죠. 이게 다 사랑하는 우리 자식들을 걱정해서 드리는 말입니다. 괜히 염려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들어주셨으면 하네요. 하도 예비 시아버지가 신뢰감 있게 다가오니 예비 동선의 아버지도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파실 뻔했대요. 그러고 나서 예비 시아버지는 중간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잠시 소유권을 돌린 다음에 다시 본인 명의로 이전하는 세탁식 소유권 이전을 하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예비 동선의 아버지는 부동산 계약서가 위조될 뻔했다는 정황을 발견하셔서 신속히 대처하셨대요. 덕분에 예비 시아버지의 속셈에 넘어가 땅을 빼앗기지 않은 거죠. 그런데 예비 시아버지네 직원이 실수로 과거 부동산 계약서 묶음 일부를 넘긴 거예요. 처음에 배웠을 때 제가 좀 무례하게 굴었죠. 그때는 정말 민망하셨을 것 같아서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형님이 이 집안으로 시집 오는 건 막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아직 때를 기다리느라 이혼하지는 않고 있었던 건데 설마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 봐 걱정스러웠거든요. 예비 동서는 예비 시아버지의 실체를 알고 나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 계약서 더미를 정리해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비 시동생이 저를 영철이 아저씨 딸이라고 언급했잖아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제가 특이 성씨를 가져서 계약서에 언급된 이름이 우리 아빠라는 걸 예비 동서가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쩐지 수상하게 여기던 중에 예비 시동생이 주둥이 간수를 잘못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진짜 모르는 거긴 해. 내가 결혼할 거 아니니까 혜연 누나 편들어 주긴 했지만 사실 우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던 모녀거든. 형도 진짜 신기하단 말이야. 어떻게 우리 집에서 굽신거리던 집안으로 장가 가려고 하지? 나중에 후회해도 형 인생이라 상관없을 테지만. 예비 시동생은 아주 그냥 버릇없게 저를 짓밟는 식으로 떠벌리고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비 동서는 겉으로는 제 앞에서 젠틀하고 배려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까내리고 있었던 데다가 제가 부유한 집에 살다가 이를 계기로 급격하게 기울어졌다는 정황을 모조리 알아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진실을 알려야겠다고 결심한 거고요. 그제야 우리 아빠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절친하던 친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홀로 쓸쓸한 선택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지금은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결혼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아까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을 사람 대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본인들이 넘어뜨려 놓고 조금 도와서 구원해줬다고 거만한 게 느껴졌어요. 예비 동선의 집안은 사기 미수죄로 소송을 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야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걸 예비 동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걸어보기로 했죠. 당연히 엄마에게도 조심스럽지만 이 모든 사실을 알려드렸어요. 엄마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 남편 등에 칼 꽂은 게 누군지도 모르고 은인인 줄 알면서 살았구나. 그동안 하늘에서 얼마나 괴롭고 억울했을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다. 차마 우리한텐 말도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을 생각하면 피눈물이 나려고 해. 저랑 엄마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분을 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민 끝에 예랑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래도 저를 사랑해준 사람인 만큼 예랑이가 도대체 어떤 태도로 나올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예랑이는 단숨에 무릎 꿇고 저랑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제가 감히 드릴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수법으로 일군 집안의 자식이라는 게 너무 수치스럽네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어요. 설마 이런 내막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예랑이는 비통해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공허하고 먹먹하더라고요. 그 후로도 예랑이는 며칠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이 본인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미안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예비 시부모님은 반성 같은 건 생각도 안 하는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저랑 예비 동서에게 고소당했다는 것을 알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니네가 감히 시부모를 난처하게 만들어? 우리만 부동산 사기치는 줄 알아? 원래 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머리 쓸 줄 몰라서 당하는 건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 다 적당히 편법 써가면서 돈 버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단 거냐? 누가 보면 내가 일부러 영철이 저 세상 보는 줄 알겠다. 아버지, 제발 그 입 다물어요.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인생을 풍비박산 만들어 놓고 어떻게 뻔뻔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자식이라는 것도 치욕스러워요. 예랑이는 끝까지 단호하게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예비 시아버지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징역형을 선고받게 됐죠. 최종적으로 판결이 났을 때 예비 시어머니가 쪽팔린 줄도 모르고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모습은 지금도 선명해요.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모두 손가락질 하는데도 인생이 끝장났다며 억지 부리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시동생은 예랑이와 다르게 본인 부모님 편을 들었는데요. 결국 예비 동서에게 보기 좋게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뭘 또 이혼까지 하겠다는 거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 정도면 충분히 벌 받은 거 아니냐고. 우리 어머니 요즘 시름시름 앓고 계신단 말이야. 아직 신혼인 거나 다름없는데 벌써 갈라서는 게 말이 돼? 애라도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지. 당신은 이제 사기꾼 자식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게 된 거잖아. 그런 사람을 뭘 믿고 평생을 살아가? 나는 나중에 아이도 낳고 싶고 떳떳한 부모가 되고 싶어. 괜히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헤어져. 예비 시동생은 어떻게든 예비 동서의 마음을 붙잡아 보려고 노력했지만 예비 동서는 강단 있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예비 시동생도 울며 겨자 먹기로 예비 동서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건은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랑이와의 사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으니까요. 물론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해야 한다는 눈치를 주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게 맞는가 고민스럽더라고요. 아무리 예랑이가 제 편을 들어주었고 본인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는다고 했어도 그게 과연 말처럼 쉬울까 싶었거든요. 결국 저는 몇 날 며칠을 머리 싸매고 고민하다가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주고 아껴주는지 모르는 거 아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은 나한테 너무 무겁고 벅차. 서로 좋은 기억으로 남으려면 여기서 끝내는 게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랑 인연을 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거 그냥 한 말 아니었어. 나는 진심으로 당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 이대로 헤어질 순 없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만 기다렸는지 알잖아. 당신이랑 장모님 마음 진정될 때까지 기다릴게. 제발 기회를 줘. 기다리지 않았으면 해. 나는 이미 마음을 굳게 정한 거니까 괜히 서로 상처받지 말고 각자 인생 살아가자.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더라도 돌아가신 아빠를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예랑이가 그토록 서럽게 울면서 애원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예랑이는 저를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찾아왔어요. 평소에 엄마가 좋아하셨던 붓국화 화분을 사오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고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농담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랑이와 오랫동안 알고 지낸 데다가 결혼까지 생각할 만큼 긴밀한 사이였잖아요. 속으로 얼마나 조심스럽고 눈치를 살피고 있는지 느껴졌어요. 솔직히 제 마음도 같이 흔들릴 만큼 괴로워 보이더라고요. 저 역시 예랑이와 만나는 동안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슬펐죠. 하지만 아빠를 생각하면 절대로 과거를 덮어둘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랑이를 매번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예랑이 역시 제 마음을 포기하는 것 같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와 인사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집안하고 아예 절연했어. 꼭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유로 넉넉하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니까 역겹고 비위상해서 같이 못 지내겠더라고. 당신이 행복하게 잘 살아가길 빌게. 그동안 고마웠어. 예랑이의 뒷모습은 제가 봤던 모든 순간 중 가장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어요. 한 번은 전 예랑이가 절연했다고 언급했던 게 그냥 던진 말이 아니라 전부 사실이었다는 걸 알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요. 바로 전 예비 시어머니가 전 예랑이를 찾으면서 호통치는 연락을 걸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우리 아들 어디에 숨겼어? 얘가 우리를 이제 가족 취급도 안 하겠단다. 피가 얼마나 진한 건데 가족을 끊어놓을 생각을 하니? 당장 우리 아들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 내놔라. 얼른.
그걸 왜 저한테 찾으세요? 우리는 이제 파혼해서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피가 그렇게 진한 건데 오죽했으면 가족을 끊어냈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셔야죠.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히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더 이상 밉보일까봐 걱정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전 예비 시어머니는 엄청 당황한 티를 내면서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도 그 집안은 아주 가관이었다고 해요. 전 예비 시어머니와 전 예비 시동생이 함께 전 예비 시아버지가 감옥에 갔지만 다시 재기해보겠다면서 나댔다가 오히려 완전히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는 전 예비 시동서가 알려줬답니다. 우리는 이제 친구로 지내고 있거든요. 혜연아, 그 집 사람들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지 않아? 지금까지 해온 거라고는 남의 인생 파괴해서 빨대 꽂은 것뿐인데 자기네 힘으로 뭘 해낼 수 있을 줄 알았나 봐. 세상 무섭다는 걸 이제야 좀 알겠네. 그러니까 본인들 때문에 남들이 눈물 흘린 만큼 이제는 피눈물 제대로 흘리면서 살겠다. 분명 아직도 남 탓해가면서 헛발질하고 있을 거야. 평생 제자리 걸음이나 하는 인생일 거라고. 우리는 전 예비 시댁을 마음껏 비웃어주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한답니다. 파혼하는 과정에서 비록 너무 큰 상처를 파헤치긴 했지만 좋은 친구를 사귀게 된 건 기쁜 일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서로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아니까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연락하지 않으면 허전할 정도거든요. 같이 이겨낸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굳이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편하네요. 그리고 저는 지금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사실 엄마 혼자 남게 되는 게 마음에 걸려서 결혼은 포기하려고 했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엄마까지 존중해주는 남자라서 결혼을 다시 한번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보다 다정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 장모님이랑 같이 살진 못하더라도 혼자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도록 최대한 자주 찾아뵙자. 당신을 낳고 키워주신 분이면 나한테도 소중하거든. 괜히 당신이 장모님 혼자 두고 왔다고 후회하지 않게 신경 많이 쓸게. 예비 남편이 저한테 프로포즈할 때는 그야말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엄마까지 따뜻하게 품어주는 남자와 평생을 약속하게 됐으니 감동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엄마와 추억을 쌓고 싶어서 같이 여행도 다녀왔어요. 가는 곳마다 엄마가 즐거워하시니까 괜히 뭉클하고 울컥하더라고요. 혜연아, 이제 아빠 생각은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여기에 슬픈 감정은 모두 두고 가는 거야. 이제는 네 아빠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행복하기만 하자.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니까. 알겠어요, 엄마. 그러니까 엄마도 괜히 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진짜로 잘 살아볼 거니까요.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시면서 흐뭇해하실 만큼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제 삶의 중심을 다시 잡아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절망스러웠지만 지금은 감사와 희망으로 매 순간을 채우고 있다고 확신해요. 분명 세상이 무너진 줄 알았던 순간에도 결국 다시 태양은 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저로 단단해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번 무너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반드시 저 하나만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행복해질 기회는 찾아오거든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두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사연을 들으시다 보면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저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떤 사연을 꺼내더라도 눈물부터 나는 시기는 모두 지나갔다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은 누구보다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에게 제일 깊은 상처를 겪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인생에서 몇 번이나 그런 순간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런 말이 참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람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은 다시는 약해지고 싶지 않을 때다.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조금은 통쾌할 수도 있고 조금은 아릿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경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는 40대 초반으로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과연 제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먼저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아요. 원래 전 금실 좋은 부모님과 연년생 오빠 사이에서 막내딸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자랐어요. 특히 오빠는 저랑 겨우 1살 차이 나면서 업고 다닐 정도로 귀여워했죠. 한 번은 제가 놀이터에서 모래놀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빠가 저를 번쩍 안더니 공주님 발에는 모래 한 알도 묻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자기 운동화를 벗어서 대신 신겨줬죠. 또 한 번은 제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와 자랑했는데요. 오빠가 코팅해서 책받침으로 만들어 갖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다녔으면 오빠 친구들이 절 구경할 정도였어요. 네가 바로 은상이 동생이구나. 항상 귀엽다고 하길래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어. 나라도 이런 동생이 있으면 자랑할 것 같긴 하다. 솔직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라서 벼르고 온 건데 이 정도면 인정할게. 난 이런 걸로 거짓말하지 않는다니까. 내 동생이 세상에서 제일 귀여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동생 지켜줄 각오하고 있어. 절대로 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을 거야. 무조건 웃는 일만 가득하게 해주고 싶어. 이러니 제가 세상에 무서운 게 있었겠나요? 전 온 세상이 제 발밑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즐거운 일상은 생각보다 금방 막을 내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려던 시점에 아빠가 바람을 피웠거든요. 심지어 엄마랑 시장에 갔다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실 엄마는 어떤 나무를 사야 할지 고민하느라 발견하지 못하셨는데요. 하필이면 제가 아빠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엄마한테 저기 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상간녀의 뺨을 어루만지는 광경을 맞닥뜨리신 거죠. 그나마 엄마는 주변에 아는 사람을 마주하게 될까봐 큰소리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던 감각만은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엄마는 아빠가 귀가하기만을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셨죠. 당신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애둘 아빠가 다른 여자랑 대놓고 데이트를 다닐 수 있어? 지금 나만 본 줄 알아? 은주가 먼저 보고 나한테 말해주더라.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당신이 아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빠는 잠깐 저를 보고 놀라시더니 뻔뻔하게 나오셨습니다. 오늘만 그런 거야. 평소에는 멀리 가서 데이트한다고. 나도 나름 가정을 지키고 싶단 마음이 있으니까 여태까지 당신한테 이혼하자는 말 없이 숨긴 거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 이미 사랑에 빠졌는데 어쩌겠어. 결국 엄마랑 아빠의 부부싸움은 전쟁처럼 일어났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접시가 벽으로 날아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빠의 셔츠를 붙잡고 울부짖으셨죠. 하지만 아빠는 엄마를 달래주기는커녕 고개를 돌린 채로 한마디 말도 없이 담배만 피우셨어요. 솔직히 아빠가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모습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날 밤 꿈에 나올 정도였어요. 그렇게 전 엄마와 아빠의 살벌한 언행을 마주하면서 겁먹고 울었습니다. 심지어 이 부부싸움은 하루로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시면 엄마가 분노를 터뜨리셨죠. 그리고 제가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고 있을 때면 언제나 오빠가 귀를 막아주며 보호해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원래 사람들은 서로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비록 이 싸움이 언제쯤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은주 잘못은 없어. 절대로 너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정하게 위로해줄 때면 저절로 눈물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모든 일이 무사히 해결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 사이에는 이미 신뢰가 깨져버린 뒤였죠. 결국 엄마와 아빠는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엄마를, 오빠는 아빠를 따라가게 됐어요. 원래는 엄마가 오빠도 같이 키우기를 원하셨는데요. 오빠가 먼저 아빠랑 살겠다고 결정하더라고요.
은상이도 엄마랑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아무리 우리 집에서 네가 첫째라고 해도 아직 어리잖아. 아빠 출근하고 나면 네가 혼자 어떻게 지낼 수 있겠어. 그냥 엄마랑 같이 살자. 비록 지금처럼 넉넉하게 살지는 못하더라도 은주까지 셋이 오순도순 지내면 되잖아. 전 괜찮아요. 어차피 아빠 출근하실 때 저도 학교에 가면 돼요.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이 마지막이 되지는 않겠지만 언제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니 말씀드릴게요. 엄마, 정말 사랑해요. 이때 오빠는 뭔가를 예감했던 걸까요? 저는 아무리 엄마랑 아빠가 헤어졌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와 아빠는 워낙 사이가 나빠지셨기 때문에 이혼 이후로는 오빠와 아빠를 만날 수 없었어요. 솔직히 아직 어린 마음에 많이 그리워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몰래 아빠 집 전화를 걸어본 적도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서 목소리를 들을 순 없었어요. 게다가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셔서 더 이상 티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삭히는 방법을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마가 본인의 역할을 소홀히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분명 혼자서 절 키워내기 위해 고군분투하셨거든요. 낮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다니셨고 저녁에는 동네 통닭집에서 일하셨어요. 심지어 주말에는 아파트 단지 옆에 있는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반찬도 파셨죠. 차마 저는 이런 엄마의 노력을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만류하시는데도 집안일을 정성껏 도와드렸어요. 은주야, 네가 뭘 이런 걸 도와. 엄마는 너한테 이런 거 바라지 않아. 혹시 엄마가 힘들어 보여서 그래? 사람들 다 이러고 살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 엄마는 그냥 네가 네 친구들처럼 해맑게 뛰어놀았으면 좋겠어. 전 이거 다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설거지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데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엄마 같은 엄마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요리도 좀 배워놓는 거예요. 나중에 쓸모가 많잖아요. 특히 명절에 우리 모녀는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송편을 빚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손꼽을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이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는 손재주가 남다르셨기 때문에 송편을 꽃 모양으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꽃 모양 송편은 저보다 오빠가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송편을 빚을 때만큼은 엄마도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숨기지 않으셨죠. 은상이 걘 잘 지내는지 모르겠다. 네 아빠가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는 걸 알면서 왜 고집 피워 따라갔는지 의문이야. 그냥 우리랑 살았으면 형편은 좀 어려웠겠지만 마음은 편했을 텐데. 이제 꽃 모양 송편 만들어줄 사람 없어서 어떡한다니. 엄마는 오빠를 추억하면서 눈가가 젖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빠와의 자존심 싸움과 오빠가 엄마를 택하지 않았다는 배신감으로 직접 나서서 다시 만나러 가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도 가슴 깊이 상처를 받으셨던 거겠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갑작스럽게 엄마가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버리셨습니다. 거의 제 몸의 일부를 잃은 것처럼 슬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아직 어린 나이라서 의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전 고민을 거듭하다가 용기 내 아빠와 살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빠는 없고 아빠는 이미 낯선 여자랑 재혼해 있더라고요. 심지어 아빠는 저를 반갑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니까 당황스럽구나.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잖아. 이제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사는 줄 알았네. 아빠는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 예전 같은 모습을 기대한다면 실망하게 될 거다. 아무리 소식도 모르고 살아온 세월이 있었다고 해도 아빠와 딸이잖아요. 설마 이렇게 떨떠름하게 대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나마 엄마가 세상을 떠나 저 혼자 살아야 한다고 하니 집에 들여보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계모가 절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만약 내가 격렬하게 반대했으면 네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을 것 같아? 절대로 아니야. 괜히 거슬리게 만들지 말고 알아서 눈치껏 행동해라. 조금이라도 신경 쓰이게 만들면 바로 회초리 들 줄 알아? 분명 집이라는 공간은 이 세상 어디보다도 편안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전 집에만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왜 집에 오빠가 없는지 물어보기도 했는데요. 언제나 정확한 대답을 들을 수 없었어요. 혹시 우리 오빠는 어디 간 거예요? 분명 아빠랑 같이 살겠다고 했거든요. 뭐 들으신 거 따로 없으세요? 항상 저랑 각별했기 때문에 오빠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얼굴도 많이 보고 싶고요. 그걸 네가 알아서 뭐하게. 이제 와서 네 핏줄이 당겨? 그립고 찾고 싶어? 그러면 진작 연락하고 지냈어야지. 과연 네 오빠가 널 반겨줄까? 괜히 시덥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앞으로는 이런 거 물어보면 저녁 굶을 줄 알아? 물론 대답을 듣지 않더라도 계모의 언행을 보면 오빠가 못 버텼을 거라고 추측할 수는 있었습니다. 결국 저 역시 제 발로 집을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교조차 자퇴한 채로 기숙사가 있는 공장에 들어갔죠. 스스로 밥 벌어먹고 살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20대 청춘도 공장에서 단조롭게 굴러가나 싶었는데요. 인생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공장 근처에 도시락 배달을 다니던 청년이 저에게 호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예요. 은주야, 저 친구가 너만 유심히 보고 가는 것 같지 않아? 매번 너랑 눈 마주치려고 노력하던데. 한번 잘 만나보는 게 어때? 아직 젊은데 공장에만 눌러 사는 거 너무 아깝잖아. 지난번에 보니까 착실하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더라고. 에이, 그냥 추측일 뿐이잖아요. 진짜 절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괜히 헛발질하고 싶지 않아요. 안 그래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다른 곳에 여유 돌릴 정신이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청년의 마음을 모른 척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주변에서도 잘해보라고 권유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저한텐 이런 감정이 사치라고 생각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은근히 끈질긴 사람이더라고요. 일부러 지나가면서 제자리에 조그마한 음료나 초코바를 살짝 올려두거나 퇴근할 때를 기다렸다가 기숙사까지 같이 걸어가곤 했어요. 사실 데려다 줄 만한 거리도 아닌데 항상 마음 써준 거죠. 심지어 한 번은 비 오는 날이었는데요. 제가 우산이 없어서 멀뚱히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더니 본인은 비를 홀딱 맞으면서도 우산을 씌워주더라고요. 결국 전 가랑비에 옷 젖는 줄도 모르고 마음이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토록 변하지 않고 꾸준히 두드려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청년과 제 인생 첫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이가 좋아서 그랬던 건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게 됐죠. 그냥 자존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많이 초조하고 불안했습니다. 아무래도 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집도 뒷배도 없는 여자였으니까요. 과연 마음에 들어 하실지 두려웠던 거죠. 과연 날 며느리로 받아주실까? 어른들이 보시기에 내가 좋은 며느리감은 아니잖아. 만약 거하게 반대하시면 어떡하지? 솔직히 겁이 많이 나네.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반응이 어떨 거라고 예상되는 거 있어?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오늘 뵈러 가는 건 그냥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 만약 우리 부모님이 반대하신다고 해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 마음 졸이지 마. 오히려 남편은 본인도 있고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왜 가진 게 없냐며 달래주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괜찮을 거라는 격려를 들어도 긴장됐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부모님은 절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하셨어요. 아예 시어머니는 저를 쓱 훑어보시더니 한숨부터 내쉬셨고요. 차를 내주시면서도 컵을 툭 소리나게 내려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절 타박하지 않으셔도 눈빛만으로 기선제압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노골적으로 마른 세수를 반복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심기가 불편해 보이시더라고요. 이미 임신까지 했다는데 뭐 어쩌겠니. 이제 와서 우리가 허락하고 말고 할 게 있어? 사람 일이라는 게 원래 계획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 우리도 받아들여야겠지. 설마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할머니가 될 줄은 몰랐다. 만약 제 뱃속에 아이가 없었더라면 격렬하게 반대하셨을 게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전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지원이나 분가는 감히 기대할 수도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합가해서 신혼을 시작하게 된 거죠. 솔직히 마냥 편안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외롭게 지내다가 가족이 생겼다고 하니 기쁘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시부모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구박하시더라도 남편이 다정하게 대해주니 이겨낼 수 있었어요. 너 혹시 내가 임산부라고 특별 대우해 주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배 내밀고 다녀? 내가 갑자기 할머니 되는 것도 황당해 죽겠는데 네 비위까지 맞춰줘야 돼? 왜 눈은 똑바로 뜨고 쳐다봐?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러 배 내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만약 마음이 가는 며느리가 아니라고 해도 제가 사랑해서 데려온 여자예요. 이 뱃속에 제 아이도 있고요. 제발 눈치 좀 주지 마세요. 남편은 아침마다 제가 입덧으로 고생하면 따뜻한 미음을 끓여서 직접 침대까지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까봐 본인이 나서서 집안일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 제 발이 부어있는 것 같으면 물수건으로 닦아줬죠. 언제나 제 곁을 듬직하게 지켜줘서 의지가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분명 저랑 연애하기 전에는 제 마음 얻기 위해 뭐라도 할 것처럼 굴더니 제가 임신하고 나서 슬슬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변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같이 드라마를 보면서 하하호호 떠드는 게 즐거운 취미였는데요. 언젠가부터 리모컨을 빼앗아 스포츠 채널로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무거운 짐을 들지도 못하게 하던 사람이 모르는 척 지나쳐버리기 일쑤였죠. 심지어 제 생일은 아예 잊어버리고 외박해버렸습니다. 또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데도 너무 게으른 거 아니냐면서 타박하더라고요. 살찌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다니까. 당신 그렇게 임신 핑계로 빈둥거리고 있을 거야? 적어도 나한테는 잘 보일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이러다가 내 마음이 식어도 상관없나 봐. 집에만 들어오면 당신 때문에 갑갑해. 내가 일부러 누워있는 줄 알아? 나도 몸이 가볍다면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싶어. 누가 보면 내가 남의 아이 가진 줄 알겠다. 뱃속에 뻔히 당신 아이 있는 거 알면서 왜 눈치 주는 거야? 굳이 당신 아니어도 힘드니까 구박하지 마. 제가 남의 아이도 아니고 남편과의 아이를 임신한 건데 이리 투덜거리니 억울하고 서러웠습니다. 그나마 출산하고 나서 몸이 돌아오면 남편의 마음도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출산하고 나서도 살은 쉽게 빠지지 않더라고요. 일단 관절이 약해지는 바람에 운동을 쉽게 도전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아들이 밤마다 깨면 수유하느라 제대로 잠을 못 잤죠. 그렇다고 낮에 자기에는 집안일이 쌓여 있어서 다른 시간을 낼 여유가 없더라고요. 하도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군것질이 잦아지기도 했어요. 결국 몸이 망가진 상태로 굴러가다 보니까 살이 빠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건 기뻐하면서도 저를 식충이 취급했습니다. 너는 아직 나보다 훨씬 젊은 애가 왜 벌써 퍼져 살 생각하니? 나 같으면 이미 애기 안고도 집안일하고 운동 다녔을 거다. 원래 어미 노릇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야. 앞으로 갈 길이 먼데 벌써 몸져 눕다니 어이가 없구나. 어머니가 봐도 문제가 있죠. 입만 열면 몸이 고달파서 그렇다고 핑계대는데 언제까지 이해해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설마 이런 식충일 줄 알았다면 연애도 안 했을 거예요. 그나마 아들이라도 낳아서 다행이죠. 심지어 남편은 절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주기라도 할 것처럼 옷깃에 립스틱을 묻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삼아도 별 수 있겠냐는 식이더라고요. 당신 지금 옷깃에 이거 뭐야? 도대체 누가 유부남한테 이런 짓을 한 건데? 우리가 그냥 부부도 아니고 이제 애까지 있는데 서로 의리는 지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어? 내가 뭐 외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바가지를 긁어? 이 정도면 그냥 감사하게 여겨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 거울 좀 봐. 그런 거 보면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어? 어차피 나 아니면 갈 곳도 없으면서 궁시렁거리지 좀 마. 결국 저는 고민 끝에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아들은 시부모님이 물고 빨고 예뻐하시니 맡기면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돈을 모아야 남편과 떳떳하게 이혼하고 아들 데리고 나가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제가 돈을 벌어오겠다고 하니까 남편과 시부모님은 얼씨구나 좋아하시더라고요. 네가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도대체 언제쯤 네 입에서 마음에 드는 말이 나올지 궁금했다. 이제는 우리 집안에서 쓸모있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그래야 너도 네 애한테 당당하지 않겠니? 괜히 밉보여서 잘리지 말고 돈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예전에 공장 다녔을 때는 꽤 오랫동안 성실했잖아. 괜히 몸 무거워졌다고 핑계대지 말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 그래야 월급 똑바로 받지. 그렇게 전 집안일 하나는 워낙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재벌집에 식모로 취직했어요. 물론 집이 훨씬 넓어서 일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원래 했던 가닥이 있어서 그런지 금방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심지어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님은 제가 아직 어린 아들이 있고 시부모님 댁에 얹혀 산다고 하니 월급도 신경 써서 보너스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솔직히 감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게 제가 일을 시작하고 나서 시부모님이 얹혀 사는 비용을 내라며 일부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돈을 빼앗기면서도 사모님이 주신 보너스로 차곡차곡 모을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생각했나 봐요. 분명 계획대로 일이 잘 흘러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제가 재벌집 식모로 들어갔다니까 남편이 일자리를 그만둬 버렸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어요. 아니, 당신 마음대로 일을 그만둬 버리면 어떡해. 그냥 나한테만 의지하겠다는 거야? 나한테도 미리 알려줘야 계획을 세우든지 고치든지 했을 거잖아. 이렇게 갑작스럽게 통보를 해버리면 어쩌라는 거냐고. 아무 곳이나 가서 식모 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재벌집 들어간 거면 뭐라도 콩고물이 떨어질 거잖아. 나도 여태까지 쉼 없이 달리면서 살았으니까 좀 쉬고 싶어. 평생 놀고 먹은 것도 아니니까 이해해줄 수 있잖아. 아니,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데다가 아들까지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이렇게 의논도 없이 결정하면 어떡하냐는 식으로 따져 물었는데도 남편은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우리 둘 다 백수인 것도 아니고 당신이 착실하게 벌어오고 있잖아. 그냥 내가 집안일하고 육아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문제 해결된 건데 왜 그렇게 난리를 피우려는 건지 모르겠네. 당장 이혼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심지어 이 마음은 이번에 처음 생긴 것도 아니었죠. 사실 제가 재벌집 식모로 들어간 건 우리 아들을 책임지기 위해 돈을 마련하고 싶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험난한 일상을 억지로 꾹 참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남편 때문에 돈도 모으기 쉽지 않아진 거였어요. 말 그대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전 고민이 많아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아무리 제가 익숙한 일이라고 해도 남의 집 들어가서 식모 생활하는 게 쉬울 리가 있나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나름대로 고생해서 버는 돈인데 남편이랑 시부모님 먹여 살리느라 다 써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하더라고요. 그렇게 전 복잡한 마음으로 재벌집에 출근했어요. 그리고 이 고민을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의논했죠. 은주 씨, 그럴 거면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애 데리고 와 일하는 게 어때? 여기 상주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 일단 여기 있으면 먹는 거랑 잘 곳은 해결되는 거니까 부담은 덜할 거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고를 수 있는 최선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 용기를 내 사모님에게 혹시 상주를 일해도 될지 여쭤봤습니다. 솔직히 사모님이 제안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탁드리는 입장이라 죄송하더군요. 하지만 사모님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는 듯이 흔쾌히 응해 주셨어요. 좋아요. 어차피 방은 많으니까 상관없거든요. 항상 아줌마를 보면 일도 꼼꼼하게 잘해줘서 오랫동안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거나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머물러요. 사모님은 다정하게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순간 진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 퇴근하고 나서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이혼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남편은 또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여자 향수 냄새가 독하게 풀풀 풍기고 있었어요. 사실 전 이혼을 선언하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두 손 두 발 들고 반길 줄 알았습니다. 애초에 더 이상 절 가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님은 얼굴이 굳어져 버리더니 격렬하게 반대하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그렇게 사람이 책임감이 없어도 되는 거야? 우리 집에 가장 노릇하고 있으면서 왜 빠져나가려고 그래?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해줬으니 당신도 우리를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괜히 도망칠 생각하지 마. 그래. 안 그래도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 여태까지 머물게 해줬는데 돈 좀 벌게 되니까 냅다 튀겠다는 거냐? 어디 이혼이 쉬운 줄 알아? 일부러 너 좀 힘들다고 생색내는 거지? 절대로 네 뜻대로 순순히 갈라서는 건 안 돼. 과연 제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그동안 절 식충이 취급하더니 이제는 통장 취급하려는 거였어요. 당연히 저는 뜻대로 당해줄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든 이혼할 거라고 결심을 굳혔거든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더 살붙이고 살 수 있겠어. 걸핏하면 구박하는데 숨이나 쉬겠냐고. 어차피 나한테서 마음도 뜨고 맨날 여자 향수 풍기는데 서로 놓아주자. 이제는 얼굴 보고 살기 서로 지긋지긋하잖아. 제가 이혼의 뜻을 굽히지 않자 남편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뺨을 후려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난리치더라고요. 심지어 보란 듯이 식탁에 올려져 있던 컵과 그릇을 바닥에 던지며 깨뜨렸어요. 그나마 저한테 더 이상의 손찌검을 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나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더라도 아들까지 잘하고 있는데 너무 책임감 없이 금방 포기하는 거 아니야? 난 절대로 이혼해 줄 생각 없어. 그냥 당신이 포기하고 이 상황에 적응하는 게 맞아. 누가 누구 보고 책임감을 운운하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심지어 지는 직장까지 관두고 놀러 다니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 힘으로 상대가 안 되니 수긍한 것처럼 대충 얌전히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시부모님이 잠든 사이에 아들을 안고 짐을 싸서 재벌집으로 달아났죠. 아무래도 제가 사모님의 허락이 떨어진 당일에 급히 찾아온 거라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절 내보내지 않고 바로 받아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벌써 왔어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던 거예요? 일단 들어와서 말해요. 혼자서 애 데리고 짐까지 싸우느라 고생 많았겠네요. 어떻게 된 건진 그냥 나중에 들을 테니까 방에 가서 쉬도록 해요. 그렇게 전 재벌집에서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찌나 감사하던지 더욱더 충성심을 가지고 임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명절을 앞뒀으니 송편을 빚자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가르쳐 주셨던 방법은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했으면 남들 빚는 대로 모양을 만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 때문에 너무나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손이 익숙하게 습관대로 꽃 모양을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런데 사모님이 제가 만든 송편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줌마, 이 송편 도대체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이 꽃 모양 송편을 어떻게 하세요? 아직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는 건가요? 얼른 좀 말해봐요. 설마 직접 생각해서 만드신 건 아니죠? 아무래도 제가 보편적이지 않은 모양으로 송편을 빚었기 때문에 지적받는 줄 알았습니다. 벌써부터 사모님의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바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조아렸죠. 그런데 사모님은 오히려 눈을 크게 뜨시면서 어떻게 배운 거냐며 연신 캐물으시더라고요. 이건 이미 세상을 떠나신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원래 손재주가 좋으셨거든요. 우리 모녀는 항상 가족들이 그리울 때면 이렇게 송편을 꽃 모양으로 빚곤 했어요. 다 같이 살았을 때는 이 꽃 모양 송편 때문에 하하호호 분위기가 좋았으니까요. 저는 추억에 잠겨서 눈물을 글썽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회장님에게 전화해 부르시더라고요. 당연히 전 눈앞에서 벌어진 상황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아무래도 제가 뭔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가 싶더라고요. 원래 회장님은 엄청나게 바쁘신 분이라 저 같은 사람하고는 마주할 기회도 거의 없으셨거든요. 사모님, 이 꽃 모양 송편은 우리 그이가 정말 갈망했던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전국 곳곳에 있는 떡집을 살펴봐도 이런 꽃 모양을 만드는 곳은 없어서 막막했죠. 그런데 설마 아줌마가 이 꽃 모양 송편을 만들 수 있을 줄은 몰랐네요. 사모님은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꽃 모양 송편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개인적인 추억이라 의미 있을 뿐이지 대단하게 맛이 특별한 것도 아니라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쁜 송편을 원하셨던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귀가하시고 나서 완전히 상황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꽃 모양 송편을 통해 기억의 조각을 맞춰봤는데요. 회장님이 제가 그리워했던 연년생 오빠더라고요. 서로 어릴 때 헤어지고 각자 다사다난한 인생을 사느라 인상이 바뀌어서 몰랐던 거죠.
게다가 전 이 집에서 아줌마로 불렸기 때문에 회장님은 제 이름을 모르셨고요. 회장님은 입양되시면서 성함을 바꿨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의심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 은주야. 설마 네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을 줄은 몰랐다. 어떻게 네가 내 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냐.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했는데 몰라봐서 미안하구나. 항상 그리워하고 있었단다. 오빠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초지종을 들려줬습니다. 사실 오빠는 과거 저와 엄마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 혼자 먹여 살리셔야 하는 상황에서 애 둘 키우는 게 쉽겠어요? 어쩔 수 없이 저에게 양보하고 포기했던 거라고 하더군요. 설마 오빠가 그렇게 깊은 생각을 갖고 내린 결정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렇게 선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면 평생 행복하게 사는 게 맞았을 거예요. 하지만 아빠가 금방 재혼하시는 바람에 오빠는 인생이 괴로워지고 말았습니다. 계모가 저한테도 그랬듯이 집요하게 괴롭혔던 거예요. 아침마다 일부러 알람을 꺼둔 뒤에 늦잠 잤으니 밥도 먹지 못하게 하고 등교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빠 몰래 집안일을 시키면서도 실수 하나라도 하면 쌀포대를 들고 앉았다 일어나게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뭐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아빠에게 험담했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아빠가 오빠의 마음을 헤아려 주었다면 좋았겠지만 아빠는 그런 일에 딱히 관심 없으셨죠. 은상의 쟤는 날 새엄마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가 봐. 무심코 눈이 마주치면 자꾸 노려보고 있어서 무섭다니까. 이러다가 나중에 덩치 커지면 어떡해? 아직 어릴 때 기강을 잡아놔야 하는 거 알지? 당신이 좀 혼내. 은상이 너 계속 이러면 같이 못 산다. 아무리 아빠의 재혼이 불만스럽더라도 같이 사는 이상 예의는 차려야지. 내가 너 같이 살자고 고집 부린 것도 아니고 너 스스로 선택한 거면서 왜 그래? 한 번만 더 이런 소리가 들리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다. 아빠까지 제대로 상황 파악하지 않고 계모의 편을 들었으니 오빠가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때라도 엄마랑 제 곁으로 왔으면 좋았겠지만 오빠는 부담 주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보다 겨우 1살 많았던 오빠가 얼마나 마음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성인이 될 때까지 최대한 버티고 싶었지만 어느 날 계모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가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여태까지 계모의 자식이 없었을 때도 못 살게 굴었는데 친자가 태어나고 나면 얼마나 고달프게 만들겠어요. 그렇게 오빠는 보육원에 입소했고 학업에 충실한 덕분에 운이 좋게 입양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아픈 기억은 모두 잊고 우리 부부의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동안 외롭고 두려웠지? 다시는 그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비록 내가 배 아파서 널 낳지는 않았지만 가슴으로 진정 아들이라고 생각할 거야. 절대로 이 은혜 잊지 않을게요. 무조건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절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는 가족의 품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빠는 입양해주신 양부모에게 효도하고 보답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자수성가를 이룰 수 있었죠. 물론 저랑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겨우 여유를 찾았을 때는 이미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였죠. 사모님 역시 오빠가 마냥 넉넉하지 않던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고마운 여자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어쩐지 저한테 베풀어 주시는 마음도 남다르셨잖아요. 분명 오빠가 거짓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오빠는 양부모에 대한 예의를 다하기 위해 엄마랑 제 이야기를 최대한 삼갔대요. 하지만 가끔씩 술이 들어가는 날이면 꽃 모양 송편을 그리면서 그리움을 토로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손이 정말 고운 분이셨어. 덕분에 엄마 손으로 나오는 것들은 모두 아름다웠던 것 같아. 특히 난 꽃 모양 송편을 좋아했는데 꼭 명절이 아니더라도 먹고 싶다고 고집 부리기도 했어. 다시는 먹어볼 수 없겠지? 내 인생에 딱 하나 남은 소원이야. 그렇게 저랑 오빠는 서로 얼싸안고 눈물의 재회를 이루었습니다. 오빠만 엄마를 그리워한 게 아니야. 엄마도 항상 꽃 모양 송편을 만들면서 오빠를 그리워하셨어.
왜 이렇게 우리는 늦게 만나야 했을까? 진작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차라리 그때 내가 왜 아빠를 따라가려고 했는지 말씀드릴 걸 그랬나 보다. 절대로 엄마가 밉거나 덜 사랑해서 아빠를 선택한 게 아니었는데. 설마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몰랐어. 언젠가 내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지. 엄마 역시 오빠를 그리워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오빠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엄마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오빠가 일부러 아빠를 따라갔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건 오빠가 엄마와 저한테 줄 수 있었던 따뜻하고 속 깊은 배려였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오빠는 제가 왜 아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들고 재벌집에 상주하게 됐는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이제는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구석을 찾아서 그런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전 울먹이면서도 차분하게 대답했는데요. 오빠가 그토록 얼굴을 찌푸리면서 억지로 분노를 참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분명 어린 시절에도 오빠가 부정적인 감정을 얼굴에 드러낸 적은 없었거든요. 은주야, 내가 무조건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는 네가 내 하나뿐인 동생 은주라는 걸 알게 된 이상 그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어. 무조건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넌 네 아들 데리고 행복하게 살아갈 준비만 하면 된다. 오빠가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주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오빠는 힘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사모님 역시 상냥하게 절 위로해 주셨죠. 이제는 친정을 되찾은 거나 다름없으니 그냥 의지해요. 우리 그이가 꿈에서도 보고 싶어하던 동생인데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죠. 무조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요. 그렇게 전 오빠 덕분에 무사히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으로 갈라섰다는 의미만이 아니었고요. 오빠가 확실하게 뒷조사를 의뢰해서 남편이 상간녀를 두었다는 증거까지 확보해줬어요. 아주 그냥 저 몰래 호텔을 전전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난리도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어요. 역시나 남편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길길이 날뛰었죠. 너 진짜 은혜도 몰라? 어떻게 위자료까지 요구할 수 있어? 내가 아예 다른 살림 차렸던 것도 아니고 그냥 데이트 몇 번 다녔을 뿐인데 이게 맞아?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섭다.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내가 너 데리고 살았던 남편이잖아.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하는 거다. 설마 이렇게 뒤통수 칠 거라고 누가 알았겠어? 우리 가족 풍비박산 내고 가버릴 거면 차라리 네 아들만은 내놓고 가라. 우리한테 하나뿐인 손자인데 빼앗길 수 없어. 제가 낳은 제 아들인데 무슨 빼앗긴다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괜히 고집 피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이나 교육 똑바로 시키세요. 어떻게 이 나이 먹고 책임감 없이 여자나 만나러 돌아다녀요? 이런 집에 우리 아들 두고 갈 수 없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목에 잔뜩 핏대가 설 정도로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전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놀려줬어요. 그리고 아들은 역시나 제가 키우게 됐죠. 아들 역시 남편보다는 제 품에 안기는 것을 더 편안하게 느끼는 편이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 시부모님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자라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꾸만 면접 교섭권은 이행해야 하지 않냐면서 저를 들들 볶았거든요. 아무리 너네 부부가 서로 감정상에 헤어졌어도 얼굴은 보여줘야 하는 거 알지? 네가 인간이라면 천륜을 끊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우리 아들도 애가 커나가는 과정은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 우리 아들은 네가 싫어서 바람났던 거지 애를 미워한 건 아니란 말이다. 그렇게 우리 아이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면 양육비부터 내놓으라고 하세요. 면접 교섭권만 있는 줄 아시나요? 저도 양육비 받을 권리 있다고요. 진짜 그 인간이 우리 아이가 무사히 커나가기를 바란다면 양육비도 꼬박꼬박 챙겨줘야죠. 전 시부모님이 저한테 면접 교섭권 이행을 요구할 때마다 똑같이 양육비를 내놓으라고 똑같이 맞불을 놨더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렇게 입을 나불댔으면서 정작 양육비는 아까웠나 보죠. 솔직히 예상하기는 했지만 진짜 조용해지니까 우스웠습니다. 사실 전 오빠랑 다시 만나 인연을 이어가게 된 만큼 양육비가 엄청 다급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면접 교섭권을 가지고 헛소리가 나올 때마다 양육비를 무기로 사용하려고 해요. 애초에 전 시부모님만 저렇게 날뛰고 있을 뿐이지 전 남편은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지도 않거든요. 그저 전 시부모님의 미련이자 고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전 시부모님이 들쑤실 때마다 양육비를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인답니다. 그리고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은 안 그래도 제가 재벌집 식모로 일하게 됐던 것만 믿고 탱자탱자 놀고 먹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다가 저한테 위자료까지 물어줘야 했으니 생계가 많이 어려워졌다고 했어요. 그때 네가 직장을 관두면 안 되는 거였다. 괜히 며느리만 믿고 우리가 경솔하게 결정했나 봐. 설마 노년에 이 고생을 다 하게 될 줄은 몰랐구나. 차라리 며느리가 이혼하자고 했을 때 깔끔하게 갈라서 줄 걸 그랬나 보다. 결국 전 남편과 전 시부모님은 먹고 살기 위해 길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선 전 시부모님은 새벽부터 동네 뒷골목을 돌며 폐지를 주워다 팔고 있고요. 전 남편은 식당 뒷일을 하면서 그릇 닦고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일을 하고 있대요. 얼마나 고생스러우면 손가락에 물집 잡히고 허리 삐끗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자리마저도 어렵게 구했기 때문에 쉬는 건 감히 꿈도 꾸지 못했죠. 게다가 전 시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소주 한 병 사는 것도 부담스러운 처지가 됐기 때문에 공원을 돌아다니면서 취객들이 남긴 게 있나 없나 확인할 지경이라고 했어요. 차라리 이 기회에 끊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도저히 포기하실 수 없나 봐요. 결국 이런 구질구질한 처지를 참을 수 없었던 전 남편은 저한테 손을 내밀면서 절절하게 호소했죠. 우리 다시 잘해보면 안 될까? 한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잖아. 우리 사이에 애도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흩어지는 건 말이 안 돼. 이번엔 진짜 분가해서 알콩달콩 살아보자. 난 당신이랑 우리 아들만 있으면 돼. 예전엔 철이 없었다고 생각해줘. 이제는 분가든 합가든 상관없어. 그냥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정이 떨어졌다는 걸 몰라? 지금 좀 몸이 힘드니까 내가 그리운가 본데 당신은 언제든지 쓰레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야.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 전 남편은 염치 없이 저에게 눈물로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 동정심도 생기지 않아서 딱 잘라 거절해버렸어요. 아이의 콧방귀까지 시원하게 뀌니까 전 남편도 포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정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전 지금 오빠가 구해준 집으로 독립해서 아들과 함께 살고 있어요. 솔직히 둘이 살아가는 거니까 커다란 집은 필요 없었는데 오빠가 많이 신경 써줬답니다. 아무래도 제가 힘들게 살아온 걸 알아서 마음 아파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 오빠한테 생활비까지 도움받고 있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제 이름을 걸고 쿠킹 클래스도 오픈했습니다. 하루빨리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수입을 벌어들이게 되면 당당하게 오빠의 도움을 거절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빠는 어릴 때부터 저에게 건네준 사랑만으로도 과분한 존재거든요. 그리고 올케 언니 역시 친언니처럼 상냥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부러 명절 때마다 따로 제 선물까지 챙겨주시면서 컨디션도 체크해 주시더라고요. 특히 조용하게 제 손에 홍삼 세트를 쥐어주셨을 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빠는 저랑 가족이었으니 마음이 가는 게 당연했겠지만 올케 언니는 꼭 저까지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절 가족으로 아껴주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었죠. 힘들 땐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이에 소중한 동생이라면 저한테도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혼자 애 키우다 보면 막막할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럴 때면 절대로 혼자 감당하지 말아요. 무조건 우리한테 의논해요. 이렇게 상냥하신 분이니 제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무엇보다 우리 아들이 외롭지 않게 사랑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저는 다시 태어난 것만 같은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시간의 상처는 이제 제법 덤덤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만약 상처받고 계시다면 언젠가 끝날 거라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